달콤한 맛의 기쁨, 우리들의 삶에 즐거움을 더해주고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과자. 우리는 빵과 과자로부터 더없이 순수한 행복을 얻었고 또 때로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기도 했다. 새로운 시대, 신문물과 함께 들어온 서양의 빵과 과자. 배고픔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더해주며 마침내 우리의 식문화를 바꾸기까지.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된 빵과 과자의 역사, 그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쇼핑과 문화를 즐기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부산의 한 번화가. 외지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유명한 거리 한복판엔 부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 제과점이 있다. 매장 안에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빵들. 이곳에 있는 빵들은 아마도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은 먹어봤을 법한 것들.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자주 이용하던 곳이고 지금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라다빵이나 밤시빵 같은 건 맛이 안 변하거든요. 저희들의 추억을 일깨워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이 제과점이 문을 연 것은 1983년. 당시 빵의 종류가 많지 않았던 부산에 다양한 빵들을 선보였고 이제는 대표적인 향토 제과점으로 자리 잡았다. 제과점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금도 분주한 손길 가운데 다양한 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과점이 생겨날 당시만 해도 서울하고 지방의 이 기술 격차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해서 아무리 우리나라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일지라도 서울에 있는 기술자들이 잘 안 내려갔습니다. 제과 기술 면에서는 낙후되어 있었던 부산에서 서울에 맛있는 이런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는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과점의 명물인 사라다빵. 빵 사이에 채소와 감자 등 건강한 재료들을 넣어 만들어지는데 오늘도 사라다빵을 만들기 위해 모양 잡힌 수많은 반죽들이 오븐에서 구워진다. 사라다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소. 감자와 당근 등 신선한 채소를 삶고 알맞게 익힌 감자를 체에서 으깨준다. 그리고 준비된 다른 채소들과 한데 버무린다. 지금 이제 감자를 삶아가지고 으개고 식혀서 나중에 이제 야채하고 같이 버무리면 되는 겁니다. 으깬 감자와 섞인 채소들에 마요네즈를 넣고 고르게 버무린다. 그리고 이것을 빵 안에 넣고 마지막으로 케찹을 뿌려주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부산의 명물 사라다빵이 완성된다. 들어온 지 거의 30년, 정확하게 29년 정도 됐는데 여기서 부인도 만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이 커서 이 빵집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부산 시민들한테도 어쨌든 맛있는 빵, 좋은 과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빵은 단순히 먹거리만 주는 것이 아니다. 때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존재이기도 하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제는 일상적인 식문화가 된 빵. 언제 어디서든 빈속을 채워주는 친숙한 음식으로 자리한 것이다. 그러나 빵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게 된 지는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민족이 먹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쌀, 보리, 밥을 오랫동안 먹어가는 관계로 밀을 이용한 문화가 발전이 그동안에 안 되었고 워낙 옛날부터 귀한 재료였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 음식을 만들기는 너무 비싸고 100여 년 전 서울에도 수많은 빵집이 생겨났지만 당시 조선인들에게 빵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엔 일본인들을 위한 빵집들은 수없이 생겨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 후 그동안 빵 문화를 배워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빵집들을 운영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빵 문화가 꽃피어지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인 1951년도에 생겨난 이 제과점은 일제강점기에 제빵 기술자로 일했던 사람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 중 하나다. 저희 시아버님이 그 강점기 이후에 전주에 이제 그 다가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일본인들이 방앗간이라든가 이런 제과점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시아버님께서 이제 일을 처음에 하시면서 일본인들이 다 나가시면서 이제 아버님이 그 기술을 배운 것으로. 일본인 소유의 제과점에서 일본인들을 위한 빵과 과자를 만드는 것이 전부였던 조선인 기술자. 마침내 해방과 함께 그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제과점을 시작했는데 그가 이 제과점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은 바로 전병이었다. 달일전, 이게 뜨겁게 달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병이라 불렀는데 중국에서 최초에 나온 거는 기름에 튀겨서 건져가지고 한 것이고 그것이 일본 건너가서 이제 병행이 돼가지고 그냥 틀에다 넣어서 구워서 일본 제품으로 우리가 알기 쉬운데 우리 옛날에도 우리가 이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 얇게 지지고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전병이라고 하고 특히 이런 꽃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섞어서 반죽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화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옛날부터 우리나라 음식도 있었습니다. 꽃 지짐이나 꽃 붓구미로도 불리는 화전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그런데 이처럼 구워서 만드는 음식 문화는 비단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곳곳에서는 옛 문화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매우 다양한 전통 음식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일본 고유의 전병 문화를 만날 수가 있다. 센베이가 한문으로 전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쌀이나 밀가루를 지져서 굽는 것들 다 전병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그 센베이가 일본에서는 사이다마 현이 제일 많이 다양하게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센베이를 한 장씩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건조시켜서 팔고. 일본의 전통적인 과자 센베이는 말린 떡을 불 위에 바로 굽는 형식이다. 그리고 구워진 떡 위에 김이나 고추냉이, 간장 등을 첨가해서 다양한 맛을 내 먹기도 한다. 이후 형틀을 만들어서 묽은 반죽을 붓고 구워내는 방식으로 변화하며 일본의 전병 문화도 점차 발전되어 갔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전병들도 이처럼 형틀을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전병이 구워지는 기계의 형틀은 총 5개. 형틀 하나가 넘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그리고 바로 다음 형틀로 넘어가게 된다. 5개의 칸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2분 30초가량. 이 시간만큼 열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병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도 전병은 완성되지 않는다. 약 3분가량의 이 과정은 사실 전병이 완전히 익지 않도록 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완전히 오븐에서 이렇게 굽게 되면은 너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80% 정도만 이렇게 덜 구워서 이런 막대 같은 데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휩니다. 형틀로 굽는 과정에서 반죽을 완전히 굳히게 되면 단순하게 평평한 모양을 한 전병이 만들어진다. 완전히 구워진 전병은 얇고 바삭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고 만다. 납작하고 평평한 전병만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덜 익히게 되면 남아있는 수분에 의해 반죽의 유연성을 잠시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전병을 원통 도구에 올려놓으면 전병의 무게에 의해 자연스럽게 곡선을 만들며 남아있는 열에 의해 완전히 굳는다. 이렇게 완성된 전병은 모양도 예쁠 뿐만 아니라 집어먹기에도 간편하다. 이렇게 해방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된 전병. 하지만 당시의 빵 과자들에는 아직까지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제과점이나 과자점을 운영할 때 저희 나라 이제 저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이제 기술을 전수 받아가지고 여기서 제과점을 시작했던 그런 게 이제 저희 제과점들의 이제 시초가 됐는데, 지리적으로 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게 일본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좀 빵 과자 문화가 유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전통 과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 흡사하거나 유사한 것들이 흔히 발견된다. 일본 혼슈 가나가와 현에 있는 가마쿠라. 요코하마 남쪽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이곳은 일본의 정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1180년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가마쿠라를 본거로 하는 지방 정권을 세웠고, 이후 패권을 잡아 일본 역사상 최초의 쇼군에 오르며 가마쿠라 막부를 열었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활발한 교육 활동으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음식 문화들이 전파됐는데, 그로 인해 생겨난 것이 바로 양갱이다. 일반적으로 양갱은 한자에서 알다시피 그 양의 피와 고기를 굳혀서 선지처럼 굳혀서 먹는 거를 우리가 양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블랙피등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팥소에다가 전분이나 또 설탕, 한천을 넣어서 굳힌 것들을 우리가 양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독자적인 기술로 각 지역마다 점차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 일본의 양갱.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와 같은 양갱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됐다. 우리나라의 양갱은 팥이 주 원료로 사용되며 버터, 마가린 같은 유지 제품과 견과류 등 만드는 방법에 따라 첨가물을 다양하게 넣어 만든다. 그리고 끓인 팥에 재료들을 넣고 오랜 시간 동안 가열하여 졸인다. 한천하고 설탕, 물엿, 앙금통을 넣고 이제 가열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저희가 원하는 농도가 됐을 때 이제 가열 작업을 끝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평균적인 시간은 5시간 내외로 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합한 재료들을 끓인 후에는 준비된 틀에 부어 넣게 된다. 다섯 시간 동안 끓인 양갱은 처음에 마치 묽은 죽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식히게 되면 고체의 형태로 변하게 된다. 양갱을 굳히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온도로 식혀주는 것이 좋다. 틀에 부어진 양갱을 차곡차곡 쌓아
냉동고에 넣고 적당한 시간 동안 식히면 양갱이 굳어지면서 점차 쫀득한 양갱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냉동고에서 알맞게 굳으면 바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양갱은 맛도 좋고 식감 또한 부드러워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간식거리였다. 팥소 반죽에 그 전분이나 또는 한천을 가서 굳힌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또 설탕의 단맛도 굉장히 많이 강하고요. 이 떡하고 비슷한 이런 식감에 이렇게 달달한 맛이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우리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전병과 양갱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제과점. 해방 후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 제과점은 전주 사람들에게 색다른 과자들을 소개하고 배고픔을 달래준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 옛날의 향수 그리고 또 요즘 10대, 20대 또 젊은 층들한테는 부모님들의 그런 세대 때 그런 뭐랄까 역사적인 그런 자기의 뿌리를 찾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좀 요즘 많은 빵들이 있지만 그래도 옛날 그런 빵들의 그런 또 값어치가 또 남아있지 않나. 2세들하고 3세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할머니 그때 우리 집을 이용했던 그 이제 많이 와주시니까 할머니하고 딸하고 또 여손녀들하고 같이 올 때 저희가 참 기쁘기도 하고 물건을 좀 더 맛있게 참 잘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지요. 제과점이 당시 사람들에게 준 것은 빵만이 아니었다. 한때 과자를 먹지 못하는 서러움을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빵 과자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준 것이다.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제과점. 70년이나 이곳에 자리를 지켜온 이 제과점은 나이 든 이들에게는 너무도 유명한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명소로 알려진 유서 깊은 장소다. (1946년도에) 해방하고 이듬해 이제 명동 쪽에서 처음 이제 창업주 저희 할아버지께서 시작을 하셨고 이제 그게 쭉 이어져서 이제 71년째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돈 있는 분들이 조금 이용하는 그 빵들이 위주였고 뭐 지금 나오는 뭐 단팥빵이나 이런 빵들이 아니라 뭐 양갱, 전병, 뭐 생과자류 이런 약간의 그 당시에는 고급화된 그런 빵들이 처음 시작이었고요. 해방 후 서울은 농촌에서 수많은 인구가 유입된 데다 산업과 경제적인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빈곤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이 당시엔 일제강점기에 빵이나 과자를 접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이 제과점은 자연스럽게 부유층이나 상류층이 찾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주로 저명한 예술가나 정치인들이 이곳을 찾아 서양의 빵 과자를 즐겼는데 이 제과점에서는 다른 제과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만들어졌다. 바로 아이스크림 모나카였다. 아이스크림 모나카의 틀이 되는 과자는 찹쌀을 바삭하게 구워서 만든다. 그리고 모나카에는 다른 빵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음식이 들어가야 했는데 바로 아이스크림이었다. 당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방법은 오늘날의 기술과 많이 달랐는데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유를 끓여야만 했다.
이렇게 가열된 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차갑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모나카가 만들어지던 당시 오늘날과 같은 제조기계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냉장고도 전기도 충분치 않았던 시절, 과연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을까?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얼음이 필요하다. 우유를 얼음이 든 통 안에 넣게 되면 온도를 매우 낮게 내릴 수는 있지만 얼음이 아무리 차갑다 하더라도 우유와 간접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에 우유의 온도를 빙점 이하로 내리기는 어렵다. 때문에 과거에는 간수, 즉 염분이 함유된 물을 사용했는데 소금이나 염분에 의해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빼앗고 소금이 물에 녹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주변의 열을 빼앗는다. 소금의 비율이 적절할 경우 온도는 영하 21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냉장고가 없던 그 시대에도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바삭한 과자 사이에 넣음으로써 이 제과점만의 특별한 과자인 아이스크림 모나카가 만들어졌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고유하게 빵집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특화돼서 만드는 빵집은 사실 많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이제 손님들이 그것 때문에 아이스크림 보러 많이 오시기도 했고 그릇에다가 저 푸른 걸 하나 퍼가지고 딱 놔주면 그 먹고 가버렸죠. 그때 뭐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포장해 가는 건 없었으니까 먹는 거 외에는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이 제과점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빵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많이 생겨났지만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라는 전혀 새로운 과자를 만들어낸 이 제과점은 당시 해방 이후 가난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제 큰 빵집 또는 고급 빵집이라는 경우에 해당돼서 어떠한 종류의 빵도 다 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 유명하게 됐으리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래된 양과자 중에서 하나죠 지금. 해방 때부터 따지게 되면 뭐 70년 이상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이 제과점이 있었던 곳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주로 많았던 남산 아래. 당연히 일본 문화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제과점은 일본의 빵 과자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19세기 말부터 생겨난 철도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각 지역의 문화들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철도와 함께 성장한 도시 대전에서도 발전된 빵 과자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젊음과 패션의 중심가로 유명한 대전의 한 번화가. 오늘도 많은 사람이 붐비는 거리 한편에는 대전의 상징적인 제과점이 자리하고 있다. 창업주이신 회장님께서 그 가족과 함께 피난을 오시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있으시다고 그래요. 온 가족이 무사히 이렇게 피난을 가서 무사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삶을 가질 수 있으면 모든 삶을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살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 대전역 앞에서 작은 찐빵집을 그 성당에서 신부님께서 주신 밀가루 2포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빵집입니다. 한국 전쟁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두 사람. 이들은 천신만고 끝에 대전에 정착했고 찐빵집을 열어 장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 팔게 된 찐빵은 대전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후 가게는 점차적으로 번창해 나가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당시 대전에서도 이미 앙금빵이나 만주와 같은 다양한 빵 과자가 유행하고 있었다. 밤만주는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형태가 밤같이 생겼다 해서 밤만주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이런 빵이나 케이크하고는 또 다른 이러한 우리가 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원래 전통적인 동양의 과자들은 과일의 모양을 흉내낸 것들이 많았다. 밤만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밤의 모양을 본떠 만든 이 빵은 안에 팥소와 밤을 함께 넣어서 밤의 맛이 나면서도 더 달콤하고 풍만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빵이었다. 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반죽 안에 팥소를 넣어 동그랗게 뭉친다. 그리고 잘게 썬 밤을 준비해 하나씩 가운데에 박아 넣는다. 마지막으로 달콤한 소스를 바르게 되는데 굽는 과정에서 밤과 같은 색이 덧입혀지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예열된 오븐에 넣고 구우면 밤만주가 완성된다. 전통적인 서양 빵처럼 쫄깃하지는 않지만 달콤함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특히 고령자들이 선호했다고 한다. 70년대 이후 후반기에는 이제 쿠키나 여러 가지 과자를 하면서 그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속은 달콤하고 겉은 부드러운 만주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빵집이다 보니까 그런 추억이 깃든 오래된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고 계시거든요. 퍽퍽한 그 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차나 다른 차들과 함께 먹고요. 또 선물용이나 간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런 밤만주와 같은 새로운 빵 과자들과 함께 이 제과점에서도 서울과 같이 다양한 빵 과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도와 함께 성장한 도시 대전에 앞선 빵 과자 문화들을 소개함으로써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제과점에서 새로운 시도와 함께 오늘날 대전의 명물이 된 빵이 탄생하게 된다. 가장 인기 있는 빵이 팥빵, 소보로, 도넛이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졌거든요. 안에 충전물과 기름에 튀긴 소보로가 아주 바삭하고 내용물은 촉촉해서 아주 그 특별한 맛이 나가서 그것이 인기 제품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죠. 튀김 소보로빵의 제조 과정은 일반적인 소보로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유와 밀가루를 적정한 비율로 함께 섞고 여기에 버터와 이스트를 넣어 반죽을 시작한다. 일반적인 소보로빵엔 내용물을 넣지 않지만 튀김 소보로빵은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반죽 안에 팥소를 넣어준다. 튀기는 과정에서 팥소가 터져나오지 않도록 반죽을 꼼꼼하게 오므려 모양을 잡아주고 비스킷과 아몬드 가루를 반죽의 한쪽 면에 고루 묻혀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은 숙성기에서 충분히 숙성시킨다.
숙성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튀김 과정을 거친다. 빵은 보통 오븐에 구워서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튀김 소보로 빵은 반죽을 기름에 튀기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매우 혁신적이어서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맛을 즐길 수 있었다. 부드러운 반죽과 달콤한 팥속, 거기에 고소한 비스킷과 아몬드의 조합, 그리고 이것을 튀겨냄으로써 특별한 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구워서 우리가 빵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살짝 한번 기름에 튀겼다는 개념은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 됩니다. 겉은 바삭바삭한 소보로와 또한 기름진 향미와 또는 달콤한 팥이 어울려진 단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앙상블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튀김 소보로 빵은 지금까지도 이 제과점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다. 작은 도시 대전의 명물로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연결된 교통망 덕분에 각 지역으로 퍼져나간 튀김 소보로 빵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빵이 되기 시작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수탈로 피폐해진 경제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쌀 중심의 궁핍한 식문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분식 문화보다는 쌀이나 보리로 주식을 해왔긴 까닭에 그 보리 분식 문화가 많이 발전이 안 돼 왔습니다, 그동안에.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농산물 수출 원조법에 의해서 밀을 무상으로 우리나라에게 제공했습니다. 무상 원조가 끝난 밀은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게 값싼 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은 가난한 우리나라에 밀을 원조하기 시작했다. 원조로 들어온 밀은 무상으로 배급되거나 시장으로 풀려나왔다. 당시 우리나라는 쌀 중심의 식문화를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쌀 생산량은 충분치 않았기에 보릿고개를 피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분식 문화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밀가루가 풍부해지니까 이것을 국수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분식 장려 이렇게도 굉장히 빵, 과자 문화에는 굉장히 영향이 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대량 유입된 밀가루를 이용해 쌀의 부족을 이겨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고 밀가루 음식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덕분에 밀은 국민들이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식재료가 되었고 시장에는 밀을 사용한 빵이나 면을 비롯해 비스켓, 각종 과자 같은 밀가루 식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달콤한 초콜릿은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빵과 과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초콜릿은 다양한 과자의 재료로 보급되면서 또 한 번 과자 문화를 진보시켰다. 꿀이나 설탕, 조청만 먹어온 우리에게 초콜릿은 가히 충격이었고 초콜릿을 사용한 과자들이 공장에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싸게 풀려나온 밀가루,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을 디딘 초콜릿. 이 외에도 버터와 아몬드 등의 견과류가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의 과자 문화는 르네상스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확장되고 있었다.
제과 기업에서 시작한 공장의 자동화 기술로 인해 시중에 다량의 과자가 생산됐고 매출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제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도 불과 12년 만에 10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감자깡 강원도 감자깡 캐러멜 밥산 사세요. 캐러멜 밥산. 바삭바삭 달콤해요. 옥수수가 달콤한 캐러멜 밥산. 캐러멜 박산 사세요. 제과업체의 성장과 함께 수많은 과자들이 전에 없이 싼 가격으로 풀려나왔고 누구나 과자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자동화에 의한 대량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서민들도 저렴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움과 배고픔을 덜어줄 수 있는 간식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모임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맛있는 빵과 과자를 즐길 수 있는 세상. 그것은 단순히 빵, 과자라는 먹거리의 혁명만이 아니었다. 사람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비로소 빵과 과자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벽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된 시대. 사람들은 빵과 과자를 통해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다. 그로 인해 모양은 더 화려해졌으며 다양한 맛,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만들어졌다. 더 이상 빵과 과자는 쌀을 대체하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80년대 이때는 굉장히 버터케이크 주종이었고 그때는 생크림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도 끌고 또 저희 집이 역사가 오래돼서 아직도 그걸 원하는 옛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대로 저희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생크림이 나오기 전이니까 뭐 버터 케이크 자체가 그냥 케이크의 대명사였죠.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서양처럼 빵을 사용한 케이크를 찾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한 버터로 만든 당시의 케이크는 사람들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었다. 충분히 풍요로워진 경제 수준에 맞게 특별한 날이 되면 케이크를 먹었는데 그 모양 또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생일과 돌잔치 등 기념일엔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예로부터 고임상에 놓였던 전통 음식과 한가 대신에 자연스럽게 케이크가 올라가는 일들이 잦아졌다. 이제는 서양의 빵 과자가 완전히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정착한 것이다. 당시에 그 빵집들에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볼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생들 미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빵집에서 약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 80년대 청춘 남녀가 수줍게 마주 앉은 첫 데이트의 공간이자 모든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던 당시의 제과점. 이렇게 제과점은 점차 음식을 먹는 맛의 공간만이 아니라 만남과 추억을 공유하는 장소로 우리 곁에 남았다. 때로는 동심을 되돌려주고 어릴 적 달콤하고 짜릿했던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기도 하는 과자. 어른들도 과자를 먹을 때만큼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볼 수 있다.
한 줌의 과자를 먹기 위해 눈을 반짝이며 재롱을 부려야 했던 아이들. 그 순수한 마음은 바로 과자 앞에 선 우리 모두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과자를 본다든가 과자를 먹고 우리가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과자만 생각해도 우리가 즐거운 거니까.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과자를 먹는 걸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고요. 또한 바쁠 때 우리가 먹지 못할 때, 주식을 먹지 못할 때 보충제로서 우리가 과자를 먹을 수도 있겠죠. 또한 과자는 우리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한다. 슬플 때에도 과자를 먹으며 잠시 생각을 덮어 행복을 느끼게 하고 무기력한 순간에 힘을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과자를 먹고자 하는 욕심은 항상 순수한 진심일 수밖에 없다. 과자가 인간에게 주는 어떤 가치는 뭐니 해도 행복감인 것 같아요. 달콤함으로 인한 행복감. 여러 가지 재미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맛 이러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제품의 형태 또한 뭐 동물 모양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초생달 모양의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그 제품을 봄으로 해서 또는 제품을 먹음으로 해서 뭔가 쾌락을 본인한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빵 과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그 시대를 대변해주는 인류사의 기록과도 같은 과자. 오랜 역사와 과학, 노력의 기술이 결집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임이 분명하다. 하루아침에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오랜 시간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바람을 실어내는 과자. 무정한 시대 속에서 한때의 서러움도 담겨 있지만 결국 재창조를 이뤄낸 승리의 증거이기도 하다. 과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꾸밈없는 즐거움을 약속하며 마음 깊숙이 잠긴 감수성을 자극하는 달콤한 선물이다.